지금부터 제37회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춘식 운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벌써 37입니다. 37회가 되면 이제 3년을 갖다가 계속 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4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아직까지 하고 있는 자체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오락가락한데 장마가 시작됐다 그러는데요. 오늘부터라도 힘을 내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게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주 강사님으로 귀하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정재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시간 내기 어려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요즘 뭐 한창 이야기하는 의료 영상 기계라든가 의료기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시는 그런 계획입니다. 굉장히 좋은 강의이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좀 나이가 든다 그러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정재영 교수님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통해가지고 지식도 쌓고,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그런 소양을 갖다가 키워나가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좋은 지식을 가지고 계속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 분야별로 뭐 전문가 무료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또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좋은 네트워킹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방사선 학회장이신 대구 보건대학교 방사선과 정재은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 주제는 의료 영상 및 의료기기에 대한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불안감을 가지고 그런 데 대한 검사는 적절한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쏙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정재은 교수님을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 과분하게 소개받은 대구보건대학교 방송학과 정재열입니다. 전체 이 토크쇼에서 진행하는 주제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에 제가 하고 있는 일, 홍보하고 비슷합니다. 혹시라도 듣는 과정에서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용어나 이런 것들이 가끔 또 쓰여질 때가 있어서 요점만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이라는 게 과거에는 어떤 추정하는 의학에서 그 다음에 진단하고 진료하고 그 다음 치료하는 의학이었다면 현재는 이제 진단 치료의 좀 주 목적이 되어 있고 미래의 의학은 예방의학으로 발전하는 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과거에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갖고 진단하다가 그다음에 추측하는 진단, 요게 대표적인 게 청진기였죠. 청진기를 가슴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공기가 잘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소리가 싹싹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피리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기관지 여러분이 좁아져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서 뭐 의사의 이제 경험과 이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진단하던 시기가 이제 80년대 이전, 70년대, 60년대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크로스섹셔널을 하면서 이제 이미지로 보게 됐죠. 이게 스태틱 이미지인데 그냥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다 그러면 사진을 보고 그냥 우리가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면 뭐가 있다,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크냐, 또 어떤 형태로 있느냐 이런 것들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동영상 개념으로 다이나믹 스터디를 하게 되면서 그 기능까지 이제 알게 되게 되죠. 그래서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지금 진단하는 방식은 기능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뭐가 있었냐 이런 것보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검출해내는 기술로 발전해 왔죠. 우리가 영상학에서 보면 분자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예방의학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예방의학이라는 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죠. 최근에 뉴스화 됐던 게 유전자 과위 같은 것도 있었고요. 또는 염색체가 분열할 때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 같은 경우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져 갖고 그게 다 짧아져서 더 이상 분열을 못하면 우리가 노화로 간다.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뭘 연구했냐면, 그럼 텔로미어라는 게 염색체 끝에 붙어 있는 텔로미어라는 거를 안 짧아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연구를 많이 했었죠. 많이 했는데 어디서 제한적으로 턱을 걸렸나 하면 짧아지지 않는 세포가 우리 몸에 하나 존재하죠. 그게 바로 암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염색체의 끝에 붙어 있는 텔로미어를 마모되지 않게끔 만약에 진행시킨다면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다 암으로 변할 거다라는 또 제한점에 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풍선 효과라고 그럴까요? 하나를 발견하면 또 저쪽에서 제한점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는 우리가 의료윤리 쪽에서도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에 가시면은 엑스레이실 이렇게 돼 있었죠.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냥 엑스레이실 이렇게 운영하다가 방사선 관련 기계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사선바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로 바뀐 이유는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는 진단 장비들이 들어왔죠. 대표적인 초음파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진단하게 되면서 영상의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냐 하면 방사선사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방사선과로 되어 있고요. 병원에서는 그 인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영상의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걸면 대부분이 느끼는 게 그런 거죠.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도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을 어떻게 하냐 하면 방사선 자체는 위험하죠. 위험한데 그 위험한 걸 3, 4년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유용하게 인간을 위해서 사용할까를 배우는 거고요. 그걸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방사선사 면허증이라는 걸 국가에서 발급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런 대답을 해주죠. 만약에 방사선이 위험하지 않다면 우리 과가 필요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용에서 쓰는 방사선,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방사선 걸면 인공 방사선하고 자연 방사선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쓰는 건 대부분 인공 방사선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 에너지를 방사선 에너지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전기를 넣으면 방사선이 나오고요. 전기를 강하게 넣으면 방사선이 센 엑스레이가 나오고요.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금내는 이제 원자력 쪽에서 쓰는 것들이죠. 대부분 가마레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강도를 조절할 수 없고요. 단순히 그 핵종마다의 분열하는 반감기나 고유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방사선과에서 이야기하는 방사선은 거의 대부분이 X선이고요. 일부가 감마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하는 키워드에서 방사선은 빼고 선이 뭐냐, 웨이브, 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우리가 쓰는 감마레이나 엑스레이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질량은 없고 에너지만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마레이나 엑스레이가 질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부딪혀도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피폭에 대한 인간의 오감으로서는 구분해낼 수 없는 거죠. 모르는 적이 더 위험하듯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는 건 모든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소개되고 있는 초음파라든지 가시광선,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들은 그다지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쓰고 있죠. 초음파도 그렇고 적외선도 쓰고 있고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거 전자레인지에서도 쓰고 있고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염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방사선의 엑스레이하고 감마선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보다도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중성자 같은 경우도 쓰여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에너지 덩어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용이라기보다는 방사선을 이용한 장비가 쓰여지는 것은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병원에서 우리가 그냥 엑스레이 찍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일반 촬영 기계고요. 요게 공항 같은 데서 물건이 지나갈 때 이제 안에 뭐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검색기가 되겠고요. 요게 유방 촬영기입니다. 요거는 C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C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건 수술실에서 쓰는 겁니다. 수술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수술 테이블 밑에 위로, 밑에는 엑스레이 소스고요. 위에가 디텍터입니다. 검출기인데 이렇게 있어갖고 수술하는 장면들을 모니터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 플레이트 같은 걸 대서 나사를 받거나 뭐 이런 시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과정을 보여주는 이게 시암이고요. 요거는 엑스레이 기기인데 이동용 엑스레이 기기입니다. 이동용 엑스레이 기기에서 병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촬영하는 기계고요. 요거는 경험하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ESWT라고 해서
채석기입니다. 콩팥, 요로 결석이 생겼을 때 깨주는 장비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 요거는 치과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를 이용한 장비들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장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뭐라고 할까요? 이동이나 간단하고 낮은 에너지를 쓰는 것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요거는 엑스레이 찍는 건데, 요거는 주로 그 몽골이나 뭐 이런 그 의료봉사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 주로 찍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찍으면 불법입니다. 엑스레이 관리상 원자력 안전법 이런 데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봉사 나가는 나라들 대부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실례입니다만 우리보다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법률, 규제 이런 것들이 좀 덜한 나라에 가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RI나 CT 같은 것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MRI, CT 그러면 굉장히 큰 기계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각 파트들이, 각 진료과들이 굉장히 전문화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동작동에 가면 두발로 정형외과들이 있는데 거기는 발만 봅니다. 다른 데 안 보고. 특히 무지외반증 이런 수술만 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병원들에서는 쓰고 있는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이게 초음파 기계거든요. 이렇게 가벼워졌습니다. 혹시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90년도 초에 카스트 출신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초음파에 대해서 역량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지금 삼성 메디슨으로 합병이 됐습니다만 그때 유럽이나 이런 데 외국으로 수출할 때 만들었던 주력 제품이 4인치 포타블 초음파였거든요. 조그마한 걸 만들어진 제품인데 지금은 그림은 이렇습니다. 요 프로고 요게 굉장히 비쌉니다. 요것만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삼성 갤럭시 탭 이런 데 같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병원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의료봉사나 이런 데 많이 쓰게 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119 응급 구조 이런 데 좀 쓰게 되고요. 요양병원 같은 데서 조금 쓰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계나 장비가 똑같지만 사실은 어떤 기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거나 이런 경우에 전부 다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 건강보험 신청해야 되고요. 식약청에서 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기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면 저희 방송과에서 방송사 면을 따기 위해서 해가는 과정들입니다. 본론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 면허를 따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면허 범위가 좀 넓습니다. 오른쪽에 쭉 보시면 일반 촬영, 우리가 그냥 찍는 거, 푸시, 혈관, CT, MRI, 초음파, 해거약, 방사선 치료, 팍스팀까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외국보다는 조금 면허가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우리가 나누는 거는 소스별로 나눕니다. 선원이 뭔지, 엑스레이인지 감마레인지에 따라 나누는데 대부분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엑스레이를 이용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촬영, 그냥 엑스레이 찍는 겁니다. 그냥 푸시에 보면서 찍는 거죠. 그리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도 보면서 찍고요. CT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MRI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쓰지 않죠. 마그네틱 웨이브를 쓰게 되죠. 그리고 초음파 같은 경우도 음파를 쓰게 됩니다. 음파가 다수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울트라, 조금 파장이 더 에너지가 있는 그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감마선을 쓰는 경우가 협의학 영상에서 쓰게 되고요. 또는 종양학과에서 암 치료할 때 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촬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엑스레이를 쐈을 때 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팔에 있는 뼈 두 개인데 뼈가 있는 부분 엑스레이가 못 지나갑니다. 못 지나가서 필름으로 이야기하면 필름에서 그냥 하얗게 나타나고요. 검은 부분은 그냥 공기가 있는 부분이니까 엑스레이가 훅 지나갈 겁니다. 훅 많이 지나가서 필름을 갖다 태운다는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태운다라고 보시면 검고 희고 요 두 개로 이렇게 형성해서 찍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은 인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밀도 그대로 찍는 겁니다. 살을 중간에 놓고 보면 살하고 비교해서 가장 딱딱한 뼈 사진을 찍는 거고요. 그다음 살하고 비교해서 가장 연한 부분, 그냥 공기죠. 갖고 놓는 부분. 요건 이제 폐 사진이죠. 폐나 뼈를 찍는 사진을 부분을 우리가 일반 촬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다쳤거나 이런 거. 그러면 인대가 끊어졌어요. 인대가 끊어졌으면 이걸 어떻게 찍느냐? 인대는 실질적으로 MRI를 직접 찍어야 되는데요. 일반 촬영에서 뼈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다 그러면 이 두 개 관절에서 이 두 개의 뼈를 잡고 있는 인대가 끊어졌거나 늘어났거나 이런 거를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진단이 아주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요. 일반 촬영은 기본적으로 찍는 거는 몸에 갖고 있는 고유의 밀도차.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씁니다. 그 밑에 필름을 넣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필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디지털화돼서 쓰는데, 여기도 필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서서 찍거나 누워서 찍거나 이런 기계가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테이블을 없애버리고 C자 형태로 해서 서서 찍거나 앉아서 찍거나 이럴 때 쓰는 형태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그래갖고 찍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대부분 뼈 아니면 폐 사진이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왼쪽에 폐 사진을 찍은 거고 머리 사진, 정면 사진, 측면 사진 이렇게 보이고요. 밑에 그림 보시면 요거 복부 촬영한 거죠. 복부에서 가스도 보이고 이런 가스 레벨을 의사들이 진단하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장이 이제 이렇게 폐쇄됐거나 이런 걸 볼 때도 쓰고요. 우리가 소화기에는 우리가 숨을 쉬면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에도 우리가 방귀도 뀌잖아요. 가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소화기 내에는 가스가 존재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찍었는데 이런 부분에 여기 이제 간이 이렇게 있을 텐데 또 횡격막 부분에 공기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위장이 침공된 겁니다. 가운데 그림 보시면 골반 사진을 찍은 건데 보시면 느낌에 뼈가 왜 이렇게 선명하지 않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런 사진일 때는 이 뼈를 보려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기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대변이 꽉 차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촬영 목적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CTTS라는 검사가 있는데 소화되지 않는 알약을 먹게 합니다. 먹게 해서 시간마다 배를 찍습니다. 배를 찍어갖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 있냐 해서 이 사람이 장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촬영하는 방법도 있죠. 아무튼 일반 촬영은 몸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요. 그대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걸 우리가 일반 촬영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촬영을 보면서 하는 거죠. 대부분 수촬은 보면서 하는데 보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보면 결국 움직이는 걸 보고 싶은 거죠. 한 장 사진을 이렇게 탁 찍어 놓으면 이 사진이 움직이는 게 안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배 안에 가스가 있지만 가스가 움직이는 건 안 보이죠. 그래서 주로 투시 장비는 소화기를 많이 촬영하게 됩니다. 식도나 위장 뭐 이런 것들을 촬영하게 되죠. 80년대 말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굉장히 투시를 많이 했죠. 그 이후에는 소화기 검사는 내시경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검사 건수는 많이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보면서 촬영하는 건데 지금 그림을 보시는 기계는 조금 옛날 그림들입니다. 요즘 저작권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림을 함부로 그릴 수가 없어서 그냥 있는 그림을 소개해드린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 리모트 컨트롤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조정을 하게 되죠. 환자가 이게 누워 있으면 이 기계가 서거나 눕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위장 촬영할 때 배를 눌러가면서 찍을 때 이제 배를 누르는 기구죠. 여기서 앉아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서갖고 직접 환자하고 이야기해가면서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 핏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하죠. 좀 비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환자는 엑스레이 맞으러 찍는 사람은 저쪽 도망가 찍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오해일 수 있는데요. 환자는 한 번이지만 촬영하는 방송사는 하루 종일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핏복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방어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를 설치한다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방어검사 합격해야지만 사용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게 또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죠. 왼쪽 그림 보시면 위장 촬영을 한 거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대장 촬영을 한 거죠. 깨끗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시경이 좋으냐 엑스레이를 이용한 투시 촬영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내시경이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yes, no로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단점이 좀 있거든요. 내시경은 광학이잖아요. 그래서 위장 촬영이나 대장 촬영할 때
안쪽 면을 보는 거는 내시경이 월등히 좋죠. 안쪽 면을 보면 카메라가 들어가서 CCD 카메라로 촬영하니까 전체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모양 또는 이 근육층에 있는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장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내시경에서 많이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제라는 게 투시는 일반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살을 기준으로 해서 살보다 딱딱한 뼈, 살보다 아주 텅 빈 공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살이라고 할 때는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우리가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살 속에 대장이라는 게 밀도가 있는데 이 살 속에서 그냥 찍어서 대장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 그게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영제를 이렇게 장에다가 코팅을 시켜갖고 그 코팅면을 찍어내는 게 투시 촬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투시 촬영은 소화기 쪽에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첫 번째 그림이 대장 조영 촬영입니다. 항문으로 조영제를 집어넣고요. 아까 흰 뼈, 공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양성 조영제를 넣고요. 공기를 집어넣어갖고 겹쳐 있거나 쪼그라져 있으면 검사가 안 되니까 공기를 집어넣어서 장을 빵빵하게 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조금 고생스럽긴 한데 그러고 나서 검사할 때 보면 검사한다고 다 병이 있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해 하시는 분들도 많죠. 가운데 그림 보시면 요거는 콩팥을 찍은 겁니다. 첫 대장에 있는 건 가루로 된 거나 이런 현타액을 쓰고요. 혈관에 주사하는 조영제는 이렇게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관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관에 들어와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물질이 콩팥에서 1분 안에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영제라는 걸 주사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여기 살로 되어 있는 콩팥에서 요관이 있다면 사진이 안 나오니까 조영제가 지나갈 때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밀도가 높은 물질이 지나가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사 놓자마자 콩팥이 두 개가 서서히 1분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배를 묶어 놓고 5분 된 콩팥에 요 양쪽에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양쪽에 하얗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쪽은 빨리 들어오고 이쪽은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쪽이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능까지 보는 건데 이거는 주사 놓고 10분 만에 찍은 사진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배를 풀어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죠. 이 사진은 한 장만 그렇습니다만 5분, 15분, 25분 이렇게 시간별로 계속 찍어나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요 그림은 불임 환자들한테 촬영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자궁이고요. 여기 가느다란 실체는 보이는 게 요게 난관이죠. 그 난관이 막혀갖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자궁 난관 조영술이라고요. 그래서 검사해보면 만약에 한쪽이 막혀 있으면 임신 확률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요. 양쪽이 다 막혀 있으면 임신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우리가 좀 겪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눈물샘이죠. 눈물샘은 여기 밑에 있고요. 자동차하고 비슷한데 눈을 보시면 눈을 앞뒤로 반을 나눠서 보면 눈 뒤쪽에는 망막이 있잖아요. 망막에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아플 때 약을 준다든지 또는 주사를 놓게 되면 그 혈관을 타고 약이 가게 되는데 눈 앞에는 혈관이 없거든요. 눈 앞쪽에는 혈관이 없어서 창조주께서 만들 때 자동차 윈도우 브러시처럼 만드신 것 같아요. 바깥쪽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서요. 이렇게 코 쪽으로 눈물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이루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눈을 계속 깜빡거려주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자동차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윈도우 브러시처럼 눈물을 위해서 계속 닦아주는 거죠. 눈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 부분에 안쪽으로 구멍이 위아래로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찔러갖고요. 문제를 쏘게 됩니다. 쏘게 되면 이렇게 쭉 빠지면 안 막힌 거예요. 이것처럼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비루관이 막힌 거죠. 그러면 눈물이 밖으로 흐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가운데 그림 보시면 이걸 투시 촬영하고 내시경하고 같이 공동으로 검사하는 건데 ERCP라는 검사인데요.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가서 담관 쪽으로 올려서 조영제를 쏩니다. 담관 쪽에 돌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되겠고요. 요 그림은 아까 여기서 가운데서 콩팥 검사한다고 했는데 요관이 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막혔거나 폐쇄돼서 전혀 복구할 수 없을 때는 콩팥하고 방광까지 이렇게 이게 WJ 스텐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관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요거는 PCN이라는 그림인데 콩팥이 후방막 장기입니다. 몸 뒤쪽에 붙어 있어갖고요. 등 쪽에서 뚫고 들어가갖고
여기 요관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으면 소변이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콩팥이 계속 붓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폐물이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 독성작용이 일어나니까 카테터를 박아서 소변을 바깥쪽으로 빼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투실 검사를 이제 보면서 하는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별도로 하나 분리되어 있는 게 혈관 조형 검사입니다. 혈관은 조영제를 써서 검사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혈관 조형 검사의 목적이 뭐냐면 주행 이상을 체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가 터져도 문제지만 혈관이 막혀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다 합니다. 혈관이 만약에 막혀 있으면 뚫어지는 시술을 하고요. 스텐트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혈전 용해제 같은 거를 뚫어주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혈관이 터졌어요. 뭐 딴 데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머리 같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 좀 위급하잖아요. 그러면 머리 혈관 쪽으로 카테터 관을 밀어 넣어갖고 색적 물질을 써갖고 빨리 막아버려야 돼요. 이런 시술을 하게 되죠. 어쨌든 혈관이 어떤가를 본 다음에 혈관이 터졌거나 막혔을 경우에 시술도 아예 같이 해버리는 그런 방이 별도로 되어 있죠. 아무튼 장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장비는 조금 옛날 장비들입니다. 지금은 이런 거는 안 씁니다. 여기도 보면 엑스레이가 여기서 이쪽으로 나갑니다. 여기 검출기고요. 요 밑에서도 나와서 여기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양방향 촬영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썼던 IIT로고요. 지금은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프레파넬 디텍터라고 해서 아웃포스 셀륨이나 아웃포스 실리콘 타입의 평판형 디텍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화질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양방향을 보는 기계가 있고요. 한 방향만 찍는 기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방향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뇌혈관 질환을 볼 때는 두 방향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위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로 회전 촬영도 가능하고 CT에서 하는 CT하고는 좀 다른데 단층 촬영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계가 워낙 발전해갖고요. 또 모니터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서 촬영한 그림이고요. 여기 있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가 누워 있다면 그 환자가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느냐 아니냐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폴리그래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의 그래프에서 이 사람의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디스플레이 해주게 됩니다. 이 팀들이 움직일 때 누군가 시술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그 팀에서 누군가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촬영만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심장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에 세 개가 오른 심장 동맥입니다. 환상 동맥이죠. 왼쪽에 있는 게 왼 심장 동맥이 되겠습니다. 심장은 이렇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간이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기분 나쁘시죠? 이거 보시면 간암입니다. 암세포가 뭐냐 하면 엄마세포에서 딸세포로 분열되면서 뭐를 할지를 모르고 태어난 세포가 이제 암세포거든요. 내가 뭘 할 줄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가정식밖에 못합니다. 먹고 노는 것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굉장히 빨리 큽니다. 빨리 크고 분열을 계속해도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분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뒤에 나오고 있지만 여기까지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음질을 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나중에 이 카테터 안으로 아주 가는 카테터를 이렇게 따라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직접 항암제를 때려줍니다. 항암제를 쏴주면 이제 암세포가 휘청휘청 할 거 아닙니까? 이제 피를 그만 먹고 살으라고 색적 물질을 여기를 막아버립니다. 막으면 항암제 때문에 한번 휘청하고 더 이상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암세포가 줄어드는데 문제는 주위의 혈관들이 워낙 많아갖고요. 혈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살이 좀 쪘어요. 내가 싫죠. 내 몸이지만 내가 싫지만 그래도 내 몸인 거죠. 그래서 혈관이 생성이 됩니다. 혈관이 생성이 돼서 그것까지도 피를 갖다 주게 되죠. 우리 몸에 뭔가 생기면 혈관은 반드시 거기다가 피를 갖다 주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버린다고 해도 다른 데서 혈관이 또 생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생명 연장이나 또는 통증을 케어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머리혈관을 보게 되는 거고요. 머리혈관은 동맥을 찍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맥이 확산됐다가 이제 모세혈관까지 보였다가 이제 정맥이 보이기 시작하죠. 기다리면 지나가는 걸 계속 찍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뇌혈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쪽이 사람의 왼쪽입니다. 이게 전대뇌동맥이고 이게 중대뇌동맥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 복부혈관을 촬영한 게 되겠고요. 이것도 복부혈관인데
창자 쪽으로 가는 상장감막 동맥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에 이렇게 꽈리 형태로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이게 터지면 큰일 나죠. 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는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 보면 풍선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력에 못 버텨서 터지면 뇌출혈로 가니까 그 전에 이렇게 카테터가 그 부위까지 들어가서 코일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습니다. 우리가 코일로 막는다고 표현하지만 코일로 막는 게 아니고요. 혈액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물질이나 공기를 만나면 혈전을 형성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손을 대게 되면 피가 툭 나오지만 공기하고 맞닥뜨리거나 이러면 금방 피떡이 생겨갖고 아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코일이라는 이물질을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혈관이 흐르면서 이 이물질과 만나서 피떡이 형성됩니다. 혈전이 형성돼요. 그러면 혈전이 형성돼서 이게 혈전으로 꽉 찹니다. 이 혈전이 꽉 차게 되면 이 혈전 안으로 신생혈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기기 시작해서 한 6개월쯤 지나면 이 혈전이 살로 바뀝니다. 조직으로 바뀝니다. 이걸 인체에서 기질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혈전이 생겼다가 조직으로 바뀐다.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검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게 터지기 전에 발견하면 이런 시술들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만약에 시기를 놓쳐서 터졌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사람의 삶의 질이 확 바뀌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이라는 인터벌이 이제 의사들마다 가이드라인이 좀 다르긴 한데요. MRA 같은 거, 혈관을 찍는 거죠. 그런 것들 해서라도 한 번씩 체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CT는 많이 접해본 의료장비이기도 한데 단청 촬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몸을 이렇게 수평으로 잘랐을 때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그림, 이거를 토모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겹쳐서 나오지 않는 그림이 되겠죠. 폐 사진을 하나 그려놓게 했는데 폐를 선택해서 소개드리냐면 이 폐는 그래도 깨끗하지만 이 담배지들 폐 있잖아요. 오른쪽 폐하고 왼쪽 폐는 약간 다르죠. 오른쪽 폐 옆 로브가 세 개로 되어 있죠.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조각이 세 조각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 폐는 두 조각으로 되어 있죠. 이게 왼쪽 폐인데 만약에 폐암이 여기 생겼다 그러면 폐 수술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뭘 하냐 하면 폐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폐 용적이 모자라서 숨을 못 쉬거나 아주 괴로운 상태가 되면 곤란하니까 오른쪽 같은 폐에서 만약에 뭐가 생기면 수술조차도 힘들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건방집니다만 금연은 필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금연하고 계시다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T는 이렇게 덴추리가 돌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X선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검출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360도 뱅글뱅글 돌면서 엑스레이를 이제 뿌려주기 시작하죠. 모든 게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건데 CT가 함부로 검사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이득이 손실보다 많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검사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보겠다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유방암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 CT를 이용했어요. 처음에 CT를 이용해서 유방암 조기 진단을 많이 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유방암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만 CT 때문에 이제 암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거꾸로. 이 기계는 함부로 검사해보고 싶다 말을 하면 안 되는 기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듭니다. 기계가 워낙 좋아지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워낙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계로 발전했죠. 하드웨어도 발전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 파워가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찍어놓은 걸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된 거죠. 어쨌든 CT는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면서 엑스레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될 때 가서는 그냥 엑스레이 샤워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기계입니다. 영상을 잠깐만 소개드리면 보시면 대충 아실 건데 머리를 찍은 사진이죠. 머리를 찍었는데 그냥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뇌출혈이 있어갖고 피가 고이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곤란하죠. 우리가 교통사고나 이런 걸 당했을 때 병원에 가시게 되면 CT를 반드시 하라 그럽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CT입니다. 왜냐하면 출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혈을 보는 데는 MRI까지 갈 필요 없거든요. CT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CT를 했는데 깨끗해요. 피가 안 보여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내일 외래로 한 번 더 와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응급의학과에서. 그러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안 옵니다. 사고가 나서 금방 찍었을 때 만약에 피가 안 보이지만
미세 출혈이 진행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복부 사진에 콩팥 보이시고요. 요거는 간의 일부가 보이는 거고요. 요거는 비장입니다. 췌장이 이렇게 보이고요. 대동맥 보이고 폐사진이 위아래로 두 개가 보이게 되는데요. CT는 앞에 컴퓨터라는 말이 붙게 되죠. 디지털화 되면서 장점이 뭐냐면 인간이 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림을 다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위의 조직을 다 죽이고 폐의 실질 조직, 주로 폐암 조기 검사할 때는 이 그림을 쓰게 됩니다. 마이너스 1000에서 플러스 1000이니까 2000단계로 구분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이건 CT라는 기계죠. 그리고 요게 간을 찍은 건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간에 뭐가 보이죠? 간이 이렇게 있는데, 요 하얀 건 위장이고요. 요건 아까 말씀드린 비장이 되는데, 요게 딱 나오면, 이제 이상한 게 뭔가 있어요. 있으면 뭘 하냐면, 조형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형제를 쏘게 돼요. 혈관을 타고 조형제가 이렇게 들어오죠. 찍었는데, 조형제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요 안에 혈관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암입니다. 조영제를 쐈는데 그 안에 조영제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물혹이거나 그냥 고름주머니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CT 할 때는 그냥 찍고 조영제 넣어서 찍고 이렇게 반드시 2번 정도를 찍게 됩니다. 대장을 이렇게 찍고 나서 여기서 빨간 선을 꺼주게 되면 쭉 펼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이런 용종 같은 거를 보여주고 이 그림이 정확도로 따지면 내시경만은 못합니다. 만약에 요 용종이 CT에서 발견됐다고 치더라도 검사일 뿐이죠. 내시경을 하게 되면 검사할 때 있으면 바로 띄버리잖아요. 그런 장단점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 심장 동맥이고요. 왼 심장 동맥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LAD를 앞쪽으로 흐르는 게 있고요. 서컴플렉스로 해서 뒤쪽으로 흘러가는 혈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심장은 세 개의 큰 혈관이 이렇게 심장을 안고 있다. 이게 관상동맥이라는 관이죠. 크라운에서 유래된 말인데 왕관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크라운에서 유래돼서 코로너리 아트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CT로는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영상을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도 있고요. 지울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색깔도 보기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기기에 붙어있는 컴퓨터 파워가 워낙 좋아져 갖고 이런 것들이 엔드 유저들, 사용자가 보고 싶어 하는 대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세월이 지났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미이라를 검사할 때 CT를 이용했었죠. 미이라를 훼손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영상화 시킨 거예요. 요거는 모바일 CT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릴 때 소형 기구들 잠깐 이야기했는데 수술실에서 직접 쓰는 기계들입니다. 수술해가면서 쓰는 거죠. MRI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MRI는 이런 큰 통에다가 연구 자석이 들어가고 과거에 연구 자석을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은 코일 형태의 전자석을 많이 쓰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쓰는 기계는 1.5 테슬라하고 3.0 테슬라를 쓰게 됩니다. 테슬라 냉장고 열고 닫을 때 자석이 있는 가우스단하고는 아예 경쟁이 안 되는 자력의 세기죠. 이 사진을 먼저 보면 MRI실에 이렇게 침대 잘못 끌고 들어갔다 침대가 날아가고 들어붙는 사건. 엔지니어가 몽키 스파나 들고 들어갔다가 몽키 스파나 날아가고 이게 다 깨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었죠. 그래서 자장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시계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 나오면 시계가 멈춰 있고요. 마그네틱 신용카드 같은 건 들어가면 완전히 다 지워져 버립니다. 다 지워져서 못 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런 그림을 그려내게 되는데 CT보다는 MRI가 비싸니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틀린 말도 될 수 있고 맞는 말도 될 수 있는데 MRI는 기본적으로 자장을 이용해서 수소 원자 핵을 이용하게 됩니다. 수소 원자 핵이 H 플러스인데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몸에 물이죠. H2O에서 H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물이 있는 부위는 MRI가 CT보다 훨씬 낫습니다. 간이나 뇌나 또 척추뼈는 CT가 훨씬 낫고요. 요거 척추신경에 CSF라고 내측 수액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게 훨씬 낫고 디스크 륜 안에 이렇게 수액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되죠. 물이 있는 부분은 MRI가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MRI는 방사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라는 이제 개념이 있게 되죠. 지금 보시면 이 디스크가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서 하얗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분 보면 신경이 조금 눌리기도 했지만 조금 하얀 게 없어지고 좀 검게 되는 그래서 이게 물이 점점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카맣다면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가이드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얀데 디스크가 좀 눌린다 그러면 굳이 수술까지는 안 하고 보존요법을 쓰게 될 겁니다. MRI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태아들도 찍게 되죠. 그래서 태아 머리, 배에 있고 손에 있고요. 안구가 보이고 있고요. 폐가 이렇게 있고 복부 보이고 이렇게 태아들을 찍기도 하고요. 뇌 쪽은 대부분 MRI를 많이 이용합니다. 배내하고 손에 뭐 이런 쪽에서는. 그리고 MRA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을 이렇게 찍게 되는데 물론 뇌혈관까지 다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 질환은 굳이 혈관 조형 촬영을 바늘로 찔러서 안 해도 MRI 이런 걸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장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건데 인공심장 박동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인공심장 박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장을 뛰게 하는 전기를 만들어주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자장에 노출되면 다른 것보다는 에너지가 방전됩니다. 보통 잘 쓰면 한 15년까지 쓸 수 있거든요. 10년에서 15년까지 쓸 수 있는데 특히 공황 검색대 같은 데 가다가 몸 안에 있는 배터리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수속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인공심장 박동기가 갖고 있는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는 우리가 듣고 말하고 이런 범위보다는 엄청 센 주파수를 쓰게 되죠. 본체는 이런 것들이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우리 프로브 우리 몸에 갖다 대는 건데 여기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또 뒤돌아 오는 초음파를 받아들이고 이런 거죠. 이건 배나 이런 데 찍을 때 찍는 거고요. 요거는 갑상선이나 근육 찍을 때. 요거는 주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같은 거 촬영할 때 항문 속에 집어넣어갖고 하는 그림은 간 있고요. 여기 담낭에 돌이 있어갖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요 프로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압전 효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전기를 물질에다 주면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서 갔다가 부딪혀서 오는 걸 갖다가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초음파를 여기서 쏴서 여기서 돌아오는 거하고 이 먼 데서 돌아오는 거하고 두 개는 시간차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시간차가 발생하는데 시간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은 한 화면에 똑같은 화면에 동시 화면에다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컴퓨터에서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 해서 디스플레이 하게 됩니다. 초음파도 역시 MRI하고 똑같이 인체에 해가 없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태아한테는 주로 많이 쓰게 되죠. 이게 태아 칼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은 잘 합니다. 가성 칼라를 가짜로 칼라를 입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던 것 같고요. 요거는 누가 봐도 좀 기분 나쁘죠. 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간에 물혹인지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요거 그림 갖고 요게 암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상하면 그림상에서 얼마의 크기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있다 판독이 나오면 나중에 바늘로 찔러갖고 조직 검사를 다시 해야지만 이게 뭐다 이렇게 진단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죠. 혹시 장 중첩증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를 텐데요. 장이 꼬인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장 중첩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 소장하고 대장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이 소장이 대장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경우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 중첩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깥쪽으로 동그란 게 대장이고 안쪽으로 동그란 게 소장입니다. 이 두 개가 딱 밀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피가 안 통해서 주로 어린애들한테 생기는데 빨리 병원에 오면 항문으로 공기를 집어넣어갖고 소장을 거꾸로 밀어내서 풀어주게 되는데요. 이게 늦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겹쳐있는 부분이 피가 안 통해서 괴사되게 됩니다. 그러면 외과적으로 장을 수술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벤트만 갖고 이야기할 때는 쉽습니다. 그냥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린애한테 칼 댄다는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심장 초음파 잠깐 말씀드리면 심장 초음파는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는 거고요. 그 심장이 심방 심실이 있는데 밸브들이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해외약 장비인데요. 엑스레이는 밖에서 쏘지만 해외약 검사는 미리 몸 안에다가 해외약을 집어넣습니다. 감마레이가 나오는 방사능을 집어넣어서 몸 안에서 나오는 방사능 촬영을 하게 됩니다. 뼈를 검사한다 그러면 방사능 물질에다가 뼈로만 가는 물질을 섞어버립니다. 섞어버리면 뼈로만 쭉 가는데요. 지금은 농도가 거의 균일하게 나오는데 이런 방광이나 주사 놓은 자리를 제어하면 거의 농도가 균일하죠. 근데 밝게 나오면 그 부분이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쳤거나 아니면 뭐 염증이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요거는 간으로 가는 방사능을 섞어서 집어넣는 거고요. 요거는 콩팥으로 가는 양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래프하게 되면 주사를 놓으니까 오른쪽 왼쪽 콩팥 두 개가
콩팥으로 쭉 빨아들였다가 쭉 배출되는 과정은 30분 되니까 오른쪽 왼쪽 그래프 중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쭉 평행으로 나갔다 그러면 그 콩팥에서는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요관이 막혔거나 이런 기능이 되죠. 애초부터 그래프가 올라오지 않으면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ET-CT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ET-CT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CT하고 해도약을 섞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겐추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주사를 놓고 나서 하나는 CT를 하게 되고요. 하나는 아까 해도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CT는 정확한 이미지를 구현해 주는데 해도약은 그렇게 좋은 그림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위치만 대충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성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PET-CT 영상입니다. 최근에는 PET MRI 영상도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고에너지로 암세포를 죽일 정도로 쏴야 됩니다. 요 그림 잠깐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암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암을 죽이려면 100이라는 양의 에너지를 쏘면 이 암이 죽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쏠 때는 100을 쏘면 여기서 다 흡수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여기 100을 쏘려면 이쪽에서 150은 쏴야지만 암세포가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암세포보다도 정상세포가 방사선을 더 많이 맞기 때문에 이게 먼저 죽습니다. 여기다 100을 주려면 앞에서 50 쏘고 옆에서 50 쏘고 뒤에서 50 쏘고 이쪽에서 50 쏘면 100을 모인다 이런 개념으로 다문조사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이쪽에 척추가 가리니까 이쪽에서 못 쏘니까 세 군데에서 쏴갖고 또는 두 군데에서 쏴갖고 요 부분에 많은 에너지를 모으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라이락이라는 기계고요. 사이버나이프, 가마나이프 이런 기계들이 워낙 많고요. 최근에 이제 세브란스에 중성자 치료기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성적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암 치료 성적이 좋아지긴 했는데 100% 완치율을 5년 생존율로 잡잖아요. 영구 생존으로 안 잡기 때문에 물론 이제 5년 지나면 재발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재발암이라는 거 좀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정상세포에서 비정상세포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환자들이 항암제를 맞고 이러면 세포가 줄어들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문제가 뭐냐면 재발됐다는 소리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재발됐다는 소리가 암이 다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 정상세포에서 비정상이 나오는 게 암이고요. 이 암에서 또 다른 비정상적인 게 생기는 게 재발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됐다 그러면 치료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요 기계는 자궁경부암 이런 건데 요 안에 호수를 따라서 이리듐이나 이런 방사능 물질들을 안 쓸 때는 요 안에 갖다 놓고요. 쓸 때는 요 호수를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갔다 나가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되겠습니다. 골밀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밀도는 뭐냐면 당연히 뭐 골밀도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영어로 BM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 미네랄 덴시티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단위 면적당 골 밀도가 얼마나 있나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검사를 할 때 반드시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고 체중하고 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과 이 키를 이 뼈가 버티는데 힘이 드느냐 안 드느냐를 체크합니다. 그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골 밀도가 다른 사람보다 엄청 좋은데 남보다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가고 키가 엄청 많이 크다. 그러면 이게 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컨디션을 체크하는 거 있고 골밀도 자체를 체크하는 거 있고 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게 골밀도 측정기고요. 전신체열 측정기는 온도 재는 측정기하고 똑같은데 아시다시피 혈관하고 신경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손톱에는 혈관이 없으니까 신경도 없고 머리카락에는 신경이 없으니까 혈관도 없고 뭐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그럴 때 저 그림을 보면 피가 안 오면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피가 잘 가면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어떤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배가 계속 아프다 그러는데 아무 검사를 해봐도 안 나와. 그러면 이 체열 검사를 해보면 배에서 빨간 게 뭐 그려지면 어느 부위인가 염증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수술한 환자가 다 낫다 그러는데 퇴원 안 한다고 계속 우기고 있으면 저 검사를 합니다. 빨갛게 나타나면 진짜로 아픈 거고 깨끗하면 그냥 강제 퇴원시키는 수단이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들어왔던 히스토리인데요. 굉장히 열악했던 시절에 뭐 이런 그림들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런 그림 보면 좀 향수에 젖을 수도 있는 그림이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계획이 워낙 많아서 크리스마스 시리얼도 팔고 뭐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지금은 계획이 다 없어졌는데 다시 생겨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다이어트 때문에 다시 생긴다 이런 이제 보고가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병원들이 뭐 그냥 이제 필름이 없어졌다 이런 거,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당성이라는 게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방사선을 사용할 때는 이득이 손실보다는 반드시 커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법적으로도 허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득이 손실보다 크면 아무나 써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적정성이라는 게 그렇죠. 정당성, 그렇다 하더라도 손실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은 이 적정성에 거의 거짓말 좀 못하면 100%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이용할 때 아무리 이득이 크더라도 손실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카테고리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너무 두서없을 것 같아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신 정재은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암 치료하는데 중성자 가속기가 들어와가지고 한 번 치료하는데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래서 하면 암이 치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왔거든요. 고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되게 왜 비싼가부터 말씀드리면 치료실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기계가 다가 아니고요. 전자나 이런 뇌를 가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속기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건 굉장히 고가가 들어가게 되고요. 초기에 들어왔을 때 암치료비가 3천만 원 정도 책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런데 현존하는 암 방사선 치료기 중에서는 성적이 제일 좋은 편입니다. 제가 듣기도 좋다는 소리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 치료는 100%가 5년 생존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 하면 다 낫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신의 영역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교수님 잘 들었는데요. 그 방사선 기기의 전자볼트가 뭐죠? 전자볼트요. 통상적으로 전기를 이용할 때는 그냥 볼트를 쓰는데요. 이게 에너지로 전환되고 나서의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를 씁니다. 주로 에너지만 갖고 이야기할 때는 킬로볼트, 메가볼트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워낙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다 해달라 하다 보니까 정재은 교수님께서 요약하고 또 했는데도 약간 시간이 오버되긴 했습니다.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면서 운영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정재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달에 또 좋은 강의를 저희들 준비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7회 스타 경영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